한때 한국으로 인해 쿠데타까지 겪어 한국을 싫어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2의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데요. 놀랍게도 그 나라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마다가스카르가 대체 한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지구의 물관 또는 7번째 대륙이라고 불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여우원숭이가 살고 있으며 어린 왕자에서 별을 휘감는 무서운 나무로 묘사된 바오밥 나무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자리했고 대륙이 아닌 섬나라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를 7번째 대륙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총 면적이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만큼이나 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구는 2,900만 명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한 그룹이 마다가스카르 농지를 구매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30만 헥타르를 99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낸 것이었죠. 하지만 130만 헥타르는 마다가스카르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며 한국 전체 농경지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런 토지를 무려 99년이나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연히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서는 거의 내전 수준의 폭동이 발생했죠. 그렇게 이 계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일본 수준에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마다가스카르는 급격한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그 시작은 팬데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은 마다가스카르도 덮쳤는데요. 하루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이 넘어가면서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죠. 가난한 나라가 그렇듯 마다가스카르 역시 의료 체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어찌해야 할지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한국이었죠. 마다가스카르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검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에 고작 200명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마다가스카르가 독자적인 검사를 가능하도록 감염병 연구소를 건설해줬죠. 그러자 하루에 1,000명 가까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면서 확진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이뤘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빠르게 녹아내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팬데믹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류 또한 마다가스카르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현지에는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까지 나왔다는데요. 지난 2019년 창원에서 열린 K-팝 월드 페스티벌에서는 오메가 에보라는 마다가스카르 팀이 결선에 진출하기도 했죠. 한류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이러다 마다가스카르가 제2의 한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재수교를 기념하는 공연도 열렸는데요.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이 해외에서도 유명한 한국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를 초청해 한국 마다가스카르 재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을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2차례 열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안타나나리보 플라자에서 개최한 1차 콘서트에는 관객 450명이 찾아왔고 안타나나리보 대학광장에서 연 2차 콘서트에는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는데요. 손용호 대사는 춤과 음악으로 더욱 돈독해진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축사를 하기도 했죠. 이런 흐름에 힘입어 한국 대사관은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대학인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완전한 한국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한류에 열광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젊은이들은 세종학당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는데요. 한국 정부가 마다가스카르에 세종학당을 세운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국민의 65%가 25세 이하인 젊은 나라인데요. 국민들 자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의 사이가 좋아진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배터리 산업 분야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산업 핵심 필수 광물인 니켈은 그동안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인 1등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의뢰 입장을 자처하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니켈이 없으면 배터리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는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광물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배터리 산업의 패권까지 한국에 요구하려는 낌새도 보이기 시작했죠.
즉 배터리 관련 시설을 인도네시아에 지어주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니켈 관련 공장을 지어야 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했죠. 그런데 이는 정말 을로 전락해버리는 방법이기에 고민 중이던 찰나 한국의 앞에 마다가스카르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아프리카 지역은 모든 대륙 중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꼽힙니다. 강렬한 더위, 식물조차 살기 힘들어하는 척박한 환경, 정부의 부정부패까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아프리카에는 영양실조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으로 불립니다. 남북으로 8,000km, 동서로 7,000km 이어지는 아프리카는 세계 육지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세계 지하 자원이 거의 몰려있다고 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기본이고 세계 전체 매장량 기준 백금 89%, 크롬 74%, 망간 61%, 코발트 52% 등등 현재 시대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하 자원을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의 니켈 납품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협력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견제하려는 변수도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였는데요.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에 대해 공격적인 1대1로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은 마다가스카르를 이용해 광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표밭 아프리카에서 자국을 지지해줄 나라를 많이 확보하려 하였고 동시에 서구열강의 광물자원 패권, 지정학적 패권을 가지려 했죠. 2000년 처음으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창설해 3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뒤로는 에너지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죠. 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공정에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정부도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지휘하던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면서 러시아 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것을 틈타 마다가스카르의 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론입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방대한 대륙이면서도 교통시설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혈액이나 의약품 등 긴급 물품이 필요하다면 배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아프리카의 이런 불편함을 빠르게 캐치한 한국은 이런 긴급 물품들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드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한국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4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물품 배송뿐만 아니라 토지 측정, 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긴밀한 교류가 예상되죠. 여기에 한류의 힘까지 얹어 앞으로 마다가스카르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서로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이익을 채워주는 존재로 오래오래 남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